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이점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기술창업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방식이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각 파트별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썸머리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개념 그래가지고요. 여기 기술 이전과 사업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특성 및 현상,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계곡과 캐즘,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썸머리 시간에. 자, 죽음의 계곡은 뭐냐? 창업 후 기술 개발이 성공했는데 이걸 제품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캐즘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초기 일정한 성공을 거둔 후에 주류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를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 창업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간혹 나오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술 창업의 주요 요소. 그래서 사람은 창업자, 동업자, 창업기업의 팀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요거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금이란 것은 나중에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인 자금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상환, 그리고 이자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돈을 빌리는 거죠. 각종 대출, 그 다음에 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에는 회사채, 이런 것들이 타인 자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 형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기술 창업, 벤처 창업, 일반 창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유형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 기술, 시스템 특유 기술, 회사 특유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특유 기술은 특정 회사만의 특유한 독특한 기술.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는 코카콜라밖에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펩시도 만들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회사 특유 기술입니다. 자, 기술 개발의 방법 그래가지고요. 자체 개발과 위탁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과 다른 사람한테 위탁시켜서 활용해서 만드는 개발을 위탁 개발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서 장점과 단점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위탁 개발의 경우에는 고급 인력을 활용이 가능하고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기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와 관련된 시험에 나오는 요건 중에 인정 요건의 신고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썸머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전담 요원이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기업 형태별로. 그래서
요게 몇 명이 필요한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뭐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기업은 3명이지만 중기업 해외 소재 연구소는 5명, 그리고 대기업은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요원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그래가지고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연구 공간 요건 그래서요. 기본 요건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 출입문이 있는 공간. 그래서 파티션 등 이렇게 이동 가능한 칸막이를 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단서 조항이 쫓아다니는데 첫 번째 중기업, 소기업 이런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연구 공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도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가 가능하고요. 건물의 구조는 이게 바닥은 고정돼 있고 벽체가 최소 2m 이상의 높이인 경우 인정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주거 전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공간 요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 그래가지고요. 리피트와 숏미트가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3단계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시면 밀러와 프라젠이 5단계에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성장기, 쇠퇴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3단계, 4단계, 5단계 학자별로 명칭을 쓰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전에는 이 학자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학자들의 단계를 다 섞어 놓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이너의 5단계가 중소기업 성장 모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5단계를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단계별 문제점과 해결책 요거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계별로 관리 형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번 1과목에서는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셔야 아주 좋을 텐데 역시 이번에도 5단계에 대한 관리 형태도 마찬가지로 좀 외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관리 요소 그래서 기술, 생산, 인력, 자금, 마케팅 창업 기업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생산, 인력, 자금, 마케팅 각 부분에서 뭘 해야 될지를 체크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성공 요인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기술 창업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먼저 기업가의 개념, 요거 기업가의 개념 OECD에서 정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슌페터와 피터 드러커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기업가의 주요 특성, 요 7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고요. 특히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 나이터, 슌페터, 미제스, 커즈너 있는데 여기서는 슌페터가 이번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피터 드레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EC, 유럽연합이라 그래서 연합에서 정한 기업가 정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실태 조사를 한 게 한 번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 정신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M이라고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GEM 연구 내용을 보시면 창업 및 기업가정 활동, 사내 혁신 활동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추적 방법을 볼 수 있는 글로벌 비교 연구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 목표를 현황 파악에 근거를 하고 그 연구 자료를 조사해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성이 있는 연구 항목입니다. 여기서 특히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GEM 한국 보고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 그래가지고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 발현의 방향 그래서 책에 4개 정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과목 상업 관련 법규입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목적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정의해 보시면 창업일, 그래서 법인 기업은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밑에 합병일과 분할일 역시 법인 기업은 실제로 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은 등기일, 개인 사업자는 등록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영리 목적 기업일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 독립성이 다음 어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그랬죠?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 중에서 주식의 3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영리 목적 사업 기준을 적용하되 관계기업에 관한 기준만 미적용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거 저희가 썸머리 시간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업종별, 주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그래가지고요. 의복, 가죽, 가구 이런 경우는 총 평균 매출액 1,500억 이하.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 식료품 제조, 담배 제조는 1,000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료 제조업, 인쇄 기록 매체 복사업, 운수 창고, 정보통신업 역시 800억 이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여기 매출액 기준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업종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의류, 그렇죠? 의류,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매출액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틀린 걸 골라라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800억 이하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매칭되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중소기업이고요. 뒤쪽에 가면 또 소기업이 또 따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소기업의 유예, 그래서 기업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그 연도부터라고 하는 거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토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여기도 중소기업 유예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예외사항 4가지 있습니다. 한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역시 중소기업 의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소규모, 소기업 규모. 그래서 아까 식품 음료 제조업, 여긴 120억이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80억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 50억이고요. 부동산업 30억입니다. 아까랑 단위수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중소기업 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 8가지가 지금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 첫 번째 창업.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걸 우린 창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창업.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재창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7년이 안 됐다. 그럼 나는 아직 창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업자 역시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것도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이번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썸머리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3년하고 7년 뭐가 났었죠?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을 논할 때 거기서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한도는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50% 이상은 3년 미만인 기업,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창업해서 창업자나 재창업자는 전부 7년이지만 초기 창업자는 3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상담회사,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에 보시면 아까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었어요. 자, 어떤 업종이라고 그랬죠? 예,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자, 이건 사회 통념상 좀 그런 업종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썸머리 시간에 4과목에서 벤처 투자 기업을 얘기할 적에 거기서도 이 업종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면 예, 이게 드문드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 자격증을 근거로 취직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창업보육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그렇게 해서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 등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고요. 전문 인력 2명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 신청을 하고요. 지정 신청을 하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시설 명세서 등을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변경되는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 신청사항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런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됩니다. 지정 취소. 그래서 이 사유를 보시면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증축, 개축 등 필요한 사유 없이 보유실 총 면적의 100분의 60 미만만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그러니까 총 면적 중에 60% 미만을 임대했는데 그게 3개월이 갔다. 그럼 지정 취소 요건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예, 정부의 검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평가 기준이 3회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된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아까 썸머리 시간에도 배웠지만 경영 분야와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각종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비가 된 사람을 우린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타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여기 또 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가지고 이 법의 목적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종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각종 용어의 정의. 그래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부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 인수권법 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게 실험실 공장입니다.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의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험실 공장과 신기술 창업 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여기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요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 투자 기관의 범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유형과 혁신 성장 유형, 예비 벤처 유형 여러분들 쭉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특례가 주어집니다. 특례. 그래서 일단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벤처기업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벤처기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면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통합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 이제 특례 사항인데요. 우리 책에 한 8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사항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요. 그 목적 설명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인 창조기업의 정의, 그래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5인 미만이라는 것은 4명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해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우리가 1인 창조기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 제외하는 업종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거의 없는 업종이죠. 뭐 광업,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 건설, 도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업종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1인 창조기업의 인정특례. 1인 창조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규모가 커졌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연도부터. 그래서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기업이 뭐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상법상 회사는 회사 대표로 여성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최대 출자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름만 건 경우에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적어도 30% 이상 최대 출자를 해서 대표로 등록이 된 경우만 여성기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대표 등록 2명 이상이 여성으로 합한 출자 지분이 최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표이면서도 출자가 최대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여성이 사업자 등록증을 한 경우에 여성 지원 기업으로 보겠다. 여성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조합원,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총 출자자의 과반수가 또 여성이어야 되고요.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여성 기업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그래서 장애인 기업의 정의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얘기한다.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장애인이 회사 대표로 등기가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된다. 이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장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는 장애인 기업이다. 그러면 협동조합 역시 문제가 되겠죠. 협동조합도 여성기업과 똑같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두 갖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해서 총 조합원의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총 조합원이 10명이다. 그러면 6명이 장애인이 된다. 6명이. 장애인 조합원 출자자 수익의 합이 총 출자자 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사장이 장애인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애인 기업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그래가지고요. 여기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한 공장에 대해서 7년간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1과목의 마지막 장입니다. 기술 창업의 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판단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 검색의 필요성, 특허를 출연하고 아이디어 발굴하고 연구방향 설정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허 검색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이해,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 등을 감안하여 키워드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상호를 쓰고자 할 때 또는 상표를 쓰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단어인데 외국에 나가면 이게 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선정할 때 동의어, 유의어 등을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특허 정보 내신 키프리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성 오탈자, 의미상 오탈자, 외국어 오탈자 이런 내용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 타당성은 뭐냐? 첫 번째, 계획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하여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우리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선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요인, 세 번째 수익성의 파악, 네 번째 경제적 분석,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 판단입니다. 판단. 예. 그리고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창업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의 수립 근거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고요. 여러분들 절차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분석 내용 보시면 요건 이제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일일이 한번 다 점검하셔야 될 내용이지. 첫 번째, 시장성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한 시장을 발견하고 분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매를 예측한다. 생산 기술 분석, 계획 제품에 대한 생산 가능성과 품질, 성능, 기술 등 제약 조건,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물적, 인적 요소를 파악하여 관련 원가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이걸 분석해서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우린 재무 분석이라고 한다. 그다음 네 번째, 경제성 분석, 계획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민감도 분석, 그리고 위험 요소 분석. 이건 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예측 변수를 미리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민감도를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 결론으로 이런 분석 내용을 근거로 문제점과 대안을 발견하고 계획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이 건에 관련돼서 각종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성 분석, 여기 보시면 시장성 분석에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항목의 결정, 그리고 시장 조사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평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시장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예측 기법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요 예측 기법은 주관적 예측법과 소비자 조사 기법,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 시계열 예측법과 상관관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예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이고요. 소비자 조사 기법은 해당 상품의 잠재 구매자들의 반응을 조사해서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물건이 팔리는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시계열 예측법은 과거의 매출액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통계적 방법을 쓰는 것을 시계열 예측 방법이라고 합니다. 상관관계 방법은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 및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도 말에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는지, 그 매출액을 거두면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예상해서 회사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매출액,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까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추정재무제표는 여기서 보시면 자본금, 그 다음에 잉여금이죠. 잉여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낸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감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편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교재를 한번 숙독을 하시고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성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경제성 평가를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우리 책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 기간,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 재고사례 평가,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추정가 평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기타. 그래서 지금까지 1과목을 전부 요약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